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예비 엄마에게 임신과 출산은 큰 축복이죠.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입덧은 가장 흔한 증상이면서도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덧이 심하면 임신부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체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해지면 영양결핍으로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푸른산부인과 김부철 원장과 함께 임신 중 입덧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신부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입덧. 올바른 건강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산모인과 전문의 김부철 원장과 함께 임신 중 입덧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보면 임신 중에 입덧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확히 입덧이란 어떤 건가요? 입덧이라는 것은 임신이 확인되고 나서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들을 얘기하는데요. 네. 주로 오심, 구역, 구토, 또 식욕 감퇴, 또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 계통의 증상들을 주로 일컫습니다. 가벼운 경우는 가볍게 두통이 있다거나 또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그런 가벼운 증상들도 입덧 증상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입덧은 왜 생기는 건가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하지 않았을 때는 분비되지 않았던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임신성, 육모성 성선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이 호르몬이 임신 초기 10주까지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10주의 최고의 농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체질적으로 이 호르몬이 갑상선을 자극하여서 갑상선 유리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갑상선 유리 호르몬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화기 계통을 확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소화기 계통의 불편감, 구역, 구토, 오심, 이런 식욕 감퇴, 소화 불량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로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10주 지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2주 정도면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덧은 주로 임신 초기 3개월 정도 기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들은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입덧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한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임산부에 따라서 이제 입덧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네네. 또 입덧을 하더라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볍게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네. 진료를 하면서 임상에서 보면 전체 산모의 한 50% 정도에서 입덧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또 그 입덧 증상이 나타나는 산모 중에서도 다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한 10% 그 정도 내에서 심한 입덧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덧은 체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입덧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소에 식생활 습관 이런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임신을 했을 때의 주변 환경이나 마음가짐이 또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입덧이 심한 경우에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임신부와 태아 양쪽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입덧이 심한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잘 먹질 못하거든요. 네. 또 정말로 심한 사람은 물만 먹어도 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신 초기 입덧하는 기간이 너무 힘들죠. 그러면 산모에게는 일단은 먹지 못하니까 육체적으로 영양결핍이 생기게 되고 네.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산모들은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그 소중한 생명을
유산시켜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입덧 증상이 심한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오죠. 또 입덧을 그렇게 심하게 하다 보면 초기 임신 기간 중에 한 3개월 정도가 태아에게 있어서는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죠. 네. 그런데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중추신경계 형성에 필요한 엽산인 같은 네. 그런 굉장히 필요한 태아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이 결핍하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또 태아에게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또는 태아에게 영양 결핍을 초래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그냥 임신하면 당연히 지나가는 현상, 입덧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입덧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입덧은 뭐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죠. 그냥 임신한 사실이 굉장히 자기의 축복이다라는 감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만 가져도 입덧 증상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물만 먹어도 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죠. 네. 그런 분들은 입원을 해서 수행요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뭘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임신 중에는 비임신 시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입덧이 있어서 오히려 영양 결핍 상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수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포도당, 단백질, 지방, 그리고 구토가 심한 경우 구토 억제제 등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필수 영양분을 수액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00cc 정도의 포도당 수액을 맞게 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잘 맞으면 입덧이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꾸준히 맞으면 계속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맞아야 하는 건가요? 계속 맞을 필요는 없고요. 네네. 입덧이 아주 심해서 힘들 때 입원을 한 이틀 또는 3일 정도 해서 입덧 증상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면 다시 또 퇴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임신 12주를 넘기기 전까지는 입덧 증상이 계속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또 힘들면 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 중 올라가는 그 임신성 육모성 호르몬 분비가 가장 높은 10주, 또 10주에서 떨어지는 12주까지 그 임신 초기 3개월 기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넘기면 그 뒤로는 입덧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료하기 전에 입덧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있죠. 입덧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네. 첫 번째로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위 운동이나 장 운동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임신 중 분비되는 많은 호르몬이 장 운동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서 잘게 오래 씹어서 삼키면 좋겠고요. 또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나누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갑자기 평소 안 먹던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평소 본인이 먹지 않았던 음식이라도 갑자기 이게 땡기는 음식이 있어요.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먹고 싶은 네. 음식을 드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먹기 편한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씹어서 먹는 것들은 좀 먹기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시는 거, 음료수라든가 탄산음료 또는 야채 주스, 과일 주스 이런 걸 통해서 먹기 편하게 섭취를 함으로써 또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입원하여서 수행요법을 통해서 비타민, 포도당, 단백질, 또 지방 또는 항구토제 등을 투여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산모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축복이고 네. 본인에게 주어진 큰 행복한 일이죠. 네. 그래서 임신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런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부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임신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 입덧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산모들에게는 또 그보다 더한 고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 여러분, 입덧은 그냥 참아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입덧이 가벼운 경우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만으로도 잘 극복할 수 있지만, 입덧이 심한 경우는 입원을 하여서 수행요법을 통해서 비타민, 포도당, 단백질, 또 지방, 항구토제 등을 투여받으면 입덧이 많이 좋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와 함께 임신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입덧을 능히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부철 원장과 함께 임신 중 입덧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와 3위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입니다. 이 두 질환은 요즘처럼 기온이 낮고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겨울철에 이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순환기내과 황진수 부장과 함께 겨울철 주의해야 할 질환 중에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겨울철 불청객, 심장 질환.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 황진수 부장과 함께 심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심장 질환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겨울에 주의해야 할 심장 질환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높은 압력을 견디고 심장에서 더 많은 압력으로 피를 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그만큼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심장 질환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허혈성 심질환인 협심증이 있습니다. 허혈성 질환인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협심증이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부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 이름을 우리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관처럼 심장 주위를 둘러싸면서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어떠한 이유에든지 좁아져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데 장애를 일으켜서 생기는 가슴의 통증을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심장 모형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에는 이렇게 혈관이 크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닥이 심장을 혈액 공급을 할 때 마치 이렇게 관처럼 심장 주위를 둘러싸고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심증이 있는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나요? 주로 협심증은 이 전흉부, 이 앞가슴에 약 2분에서 5분 정도 심하게 아픈 통증을 호소하다가 통증이 없어지면 마치 언제 통증이 있었냐는 것처럼 깔끔하게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로 통증은 터질 듯하고 고춧가루를 뿌린 듯하고 긁는 듯 혹은 숨이 막힐 것 같고 쓰린 듯한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협심증의 통증은 주로 빨리 걷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상체를 구부려서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계단을 오르거나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갈 때 통증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몸의 근육이 더 많은 혈액량을 필요로 하고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장이 몸으로 보내야 될 혈액량이 많아지고 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게 되면 온몸에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서 심장에 부담을 더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심장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은 꼭 그 가슴 부위에만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예, 협심증은 주로 이제 가슴에서 통증이 생기지만 신경의 분포에 따라서 턱이나 치아, 좌측 어깨, 좌측 팔, 귀나 목까지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한 번쯤은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이 협심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그래서 통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예, 대개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동맥경화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세포의 증식 혹은 칼슘 성분이 침착을 하게 돼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따라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병을 말하는 건데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수도관이 좁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맥경화는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할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흡연입니다. 그 외에도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비만, 중년 이후의 남자, 여자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그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에서 동맥경화가 더 잘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 혹은 가족력 중에 협심증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아닌 경우에도 협심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가장 큰 협심증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종류의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는 그 혈관벽에 얇은 근육으로 된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으로 된 막이 수축을 해서 우리 몸으로 가는 혈액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그 근육이 좁아져서 혈관이 좁아질 때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따라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형태의 협심증을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럼 협심증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네, 가장 먼저 가슴 사진과 심전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다 협심증은 아니기 때문이죠. 폐나 혹은 가슴 안에 들어있는 큰 혈관들 또는 심장의 다른 질환에서도 협심증과 비슷한 가슴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상복부에 있는 간이나 췌장, 콩팥, 비장 이런 부위의 질환 등에서도 협심증과 비슷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운동부하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운동부하 검사라는 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검사인 건가요? 네, 운동부하 검사라는 것은 심전도를 하면서 런닝머신 위에서 뛸 때 그 생기는 심전도의 변화를 보고 협심증을 진단을 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이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하면은 뛰면서 측정한 심전도에서 정상과는 다른 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로 협심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사라서 병원에서 널리 검사를 하고 있지만 관절염이 있거나 다리가 불편한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심증을 진단받은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운동부하 검사나 혈관 조영술로 심장 혈관이 좁아진 범위나 협착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범위나 그 심장 혈관의 좁아진 범위나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그 스텐트나 풍선을 이용해서 직접 혈관을 넓혀지는 시술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병변이
병변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범위가 작을 때는 약물을 이용해서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높고 혈관의 협착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가슴을 직접 열고 수술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겨울철에 심장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겨울철 협심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담배를 피우신다면 금연을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담배는 우리 혈액을 응고가 되기 쉽게 하고 또 동맥경화를 잘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춰야만 하겠고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혈압과 당뇨 수치를 잘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적당한 식이요법이나 적당한 운동요법으로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겨울철 무리한 운동은 꼭 삼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산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 협심증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산 위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가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겨울에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은 삼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심박수가 증가가 되고 혈압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때 하는 운동은 심장이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주로 오후에 따뜻하게 햇빛이 비칠 때 등에 약간 땀나는 정도로 산책이나 도보로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적당하고 심장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셨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황진수 부장과 함께 심장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폐 속에 깊이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는데요. 특히 임산부나 태아, 노인이나 천식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미세먼지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모과차와 녹차, 그리고 뱃속을 파내서 도라지나 생강을 넣어서 중탕시킨 배중탕도 목감기와 기침에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미세먼지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